얘들아, 너희가 여기 있었구나. 보고 싶었다. 보고 싶었어. 이 남자는 왜 오남매를 보고 싶어 했을까요? 대체 왜 오남매를 찾아 헤맨 것일까요? 한겨울밤 서울 변두리 편의점 앞 5살 남자아이가 19살 누나 품에서 축 늘어졌습니다. 뜨거운 이마, 반응 없는 몸. 누나가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흔들었지요. 지우야, 지우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옆에 선 내 아이가 공포에 질린 얼굴로 서로를 끌어안았지요. 17살 소년이 누나 팔을 붙잡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밝은 헤드라이트가 켜졌지요. 검은 세단 10대가 일제히 정차하더니 비상등을 켰습니다. 차에서 내린 정장 차림 남자가 아이들을 향해 뛰어왔지요. 이 남자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길거리를 떠돌던 5남매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가족의 진심을 담은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24년 1월 경기도의 작은 공장. 밤 11시가 넘은 시간, 야간 근무조의 기계 소리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기계 앞에서 부품을 조립하고 있었지요. 강동혁, 42살. 5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지요. 손을 들어 닦으려던 순간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쿵! 동혁이 바닥에 쓰러졌지요. 옆에서 일하던 동료가 화들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강대리, 강대리. 반응이 없었지요. 다른 동료가 급히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심장이 멈춘 뒤였습니다. 이틀 뒤 작은 장례식장. 빈소 앞에는 사진 한 장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지요. 조문객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회사 동료 서너 명이 전부였지요. 검은 옷을 입은 5아이가 영정 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이 민서가 19, 둘째 민준이가 17, 셋째 서연이가 14, 넷째 하준이가 10살, 막내 지우가 5이었지요. 지우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누나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누나, 아빠 언제 와? 민서는 대답할 수가 없었지요. 아빠는 이제 안 온다는 말이 목구멍에서 맴돌았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낡은 빌라 2층, 그곳에 새엄마가 기다리고 있었지요. 박순자, 3년 전 아버지와 재혼한 여자였습니다. 아이들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녀가 소파에서 일어났지요. 손에 통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장례 끝났으면 됐어. 나 할 말 있으니까 다 앉아. 민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서의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박순자가 통장을 탁자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지요. 보험금 나왔어. 3천만 원. 아이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요. 그럼 그걸로 당분간. 당분간? 웃기지 마. 박순자가 차갑게 끊었습니다. 이건 내 거야. 수익자가 나로 되어 있거든. 법적으로 내 돈이라고.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너희 친엄마 자식이지 내 자식 아니잖아. 박순자가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더니 검은 비닐봉지 5개를 들고 나왔지요. 아이들 옷가지가 대충 쑤셔 넣어져 있었습니다. 짐 다 챙겨뒀으니까 나가. 오늘 당장. 민준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한겨울에 저희 보고 어디 가라고요? 그건 니네끼리 알아서 해. 나도 내 인생 살아야지. 서연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줌마, 제발이요. 저희 갈 데 없어요. 나도 모르겠어.
빨리 나가. 박순자가 현관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밀려 들어왔지요.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더 이상 빌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지요. 그녀는 지우를 업고 동생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가자. 아이들이 비닐봉지를 하나씩 들었습니다. 민서가 막내를 업고 맨 먼저 문을 나섰지요. 민준이가 하준이 손을 잡았고 서연이가 마지막으로 나왔습니다. 철컥. 뒤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복도에 선 5남매. 민서의 어깨가 작게 떨렸지만 고개를 들었지요. 동생들 앞에서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요? 서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일단 아빠가 서울 사람이었잖아. 거기 가면 뭐라도 방법이 있을지 몰라. 사실 민서에게도 계획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더 이상 있을 수 없었지요. 눈 내리는 밤 5남매가 비닐봉지를 들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지요. 세상이 등을 돌린 것 같았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건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은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아무도 남루한 차림의 아이들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지요. 민서는 동생들을 이끌고 터미널 구석 벤치에 앉았습니다. 주머니를 뒤져보니 남은 돈이 15,000원 뿐이었지요. 누나, 배고파? 하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어젯밤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지요. 민서가 편의점으로 가서 삼각김밥 5개를 샀습니다. 남은 돈 1만 원. 이걸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삼각김밥을 한 입, 2입 아껴 먹었습니다. 민서는 자신의 것을 반으로 나눠 지우에게 주었지요. 누나는? 누나 배 안 고파. 지우 먹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서도 배가 고팠지만 막내가 더 중요했지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터미널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학생들, 여기서 자면 안 돼. 집에 가야지. 죄송합니다. 민서가 동생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갈 곳이 없었지만 나가야 했지요. 밤거리는 차가웠습니다. 민서는 지우를 업고 걸었지요. 민준이가 하준이 손을 잡았고 서연이는 뒤따라왔습니다. 지하철역을 찾았지만 거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벽이 되면 영무원이 쫓아냈지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남은 돈으로 편의점 컵라면을 사서 5이 나눠 먹었지요. 한 입씩 돌아가며 먹으니 금방 바닥이 났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돈이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민서는 공중전화 부스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손에 든 동전 몇 개. 119에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러면 아이들이 뿔뿔이 흩어질 게 뻔했습니다. 5남매를 한꺼번에 받아줄 곳은 없으니까요. 민서의 손가락이 번호판 위에서 떨렸습니다. 119. 버튼을 누르려다 멈췄지요. 안 돼.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지요. 동생들이 볼까봐 고개를 숙였습니다. 19살 소녀의 어깨가 작게 떨렸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동생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민서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아직 포기할 수 없었지요. 나흘째 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명동 뒷골목 건물 처마 밑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었지요. 서로의 체온만이 유일한 난방이었습니다. 지우가 민서 품에서 칭얼거렸습니다. 누나, 추워. 배고파. 조금만 참아. 누나가 방법 찾을게.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돈도 떨어졌고 갈 곳도 없었지요. 민서는 품 안에서 아버지의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장례식 때 챙긴 유일한 유품이었지요. 지갑을 열어보니 1,000원짜리 2장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낡은 명함 한 장이 끼어 있었지요.
민서가 명함을 빼들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비춰보니 글씨가 보였습니다. 한별그룹 비서실 박성호 실장. 앞면에는 20년도 더 된 듯한 오래된 직함이 적혀 있었지요. 민서가 명함을 뒤집었습니다. 뒷면에 손글씨가 있었습니다. 형, 급하면 이 번호로 연락해. 언제든지. 마이너스 민재 마이너스. 민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형? 아빠한테 형제가 있었어? 아버지는 평생 친척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명함은 뭘까요? 민준이가 옆에서 명함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한별그룹. 이거 그 재벌 회사 아냐? 그런 것 같은데. 민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와 재벌 회사가 무슨 관계일까요? 그리고 이 민재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나, 혹시 아빠 친구였나? 모르겠어. 근데 20년도 더 된 명함인데 지금 통할까? 민서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지요. 일단 전화해 볼까? 민서가 일어났습니다. 근처 공중전화를 찾아야 했지요. 그때였습니다. 지우가 갑자기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누나, 머리 아파. 민서가 지우 이마를 짚어보니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지요. 지우야. 서연이가 놀라 다가왔습니다. 언니, 얼굴이 빨개요. 민준이도 급하게 지우를 확인했습니다. 누나, 이거 열심한데? 병원 가야 돼. 하지만 병원비가 없었습니다. 민서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지요. 일단 편의점 가자. 물이라도 사서. 민서가 지우를 업고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리며 걸었지요. 사흘을 굶은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명동 거리에 24시 편의점이 보였습니다. 민서는 손에 쥔 명함을 꼭 쥐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지요. 편의점 앞 계단에 도착했을 때 지우는 거의 의식이 없었습니다. 민서가 지우를 내려놓고 뺨을 가볍게 두드렸지요. 지우야, 지우야. 아이가 가늘게 신음했지만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서연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언니, 어떡해? 지우가. 민준이가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1,000원짜리 2장. 이게 다야. 물도 못 사. 민서는 손에 쥔 명함을 내려다보았습니다. 20년 전 명함. 이게 정말 통할까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기 있어. 내가 전화 좀 해보고 올게. 민서가 일어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우가 민서 품에서 완전히 축 늘어졌지요. 반응이 없었습니다. 지우야. 민준이 급히 지우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누나 숨은 쉬는데 깨어나질 않아. 하준이가 겁에 질려 떨었습니다. 누나, 119 불러야 돼요. 민서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119를 부르면 지우는 살릴 수 있지만 그러면 5 남매는 뿔뿔이 흩어질 게 뻔했지요. 손이 떨렸습니다. 선택해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밝은 헤드라이트가 켜졌지요.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2대, 3대, 10대. 검은 세단들이 비상등을 켜며 일제히 편의점 앞에 정차했습니다. 아이들이 움찔하며 서로를 끌어안았지요. 누나, 저거 뭐야? 차 문이 열리고 정장 차림의 남자가 급하게 뛰어나왔습니다. 30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지요. 남자가 아이들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민서가 본능적으로 지우를 더 꼭 안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누구세요? 남자가 몇 걸음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지우를 내려다보았지요. 빨리 차에. 병원 가야 돼. 싫어요. 당신 누군지도 모르는데. 민준이도 누나 앞을 막아섰습니다. 누나한테서 떨어지세요. 남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너희 작은아버지야.
민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 아빠한테 친척 없어요. 있어. 나는 너희 아버지 동생이야. 증거가 있어요? 남자가 재킷 안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손목시계였지요. 이거 너희 아버지 유품 중에 똑같은 거 있을 거야. 민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갑 속에서 시계를 꺼냈지요. 두 시계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똑같았습니다. 남자가 시계를 뒤집어 보였습니다. 뒷면에 각인이 있었지요. D&M 1999. 민서가 아버지 시계도 뒤집었습니다. 똑같은 각인이었습니다.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작은아버지세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는 강민재야. 너희 아버지 막내 동생. 민서는 한참을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이 아버지와 닮아 있었지요. 왜? 이제 오신 거예요? 민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미안하다. 형이 어디 있는지 몰랐어. 20년 동안 찾았는데. 아빠는요? 민서의 목이 메었습니다. 아빠는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어요. 민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자리에 무릎이 꺾였지요. 뭐라고? 과로로 쓰러지셨대요. 병원 갔을 때는 이미. 민재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지요. 형, 내가 못 찾아서 미안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재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우를 바라보았지요. 지금은 이 아이가 먼저야. 병원 가자. 제발. 민서는 망설였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았지요. 하지만 지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의식 없는 동생.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한 번만 믿어볼게요. 민재의 눈에 안도가 스쳤습니다. 고맙다. 민재가 조심스럽게 지우를 안아들었지요. 그리고 차를 향해 뛰었습니다. 빨리 VIP 응급실로. 검은 세단이 출발했습니다. 나머지 아이들도 다른 차에 탔지요. 차 안에서 민서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거리가 빠르게 지나갔지요. 민준이가 누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누나, 우리 이제 괜찮은 거야? 민서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지요. 30분 후 대형 병원 VIP 응급실. 의사가 지우를 진찰했습니다. 잠시 후 나와서 말했지요. 탈수와 고열이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어요. 수액 맞고 푹 쉬면 괜찮을 겁니다. 민서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눈물이 쏟아졌지요. 다행이다. 다행이야. 민재가 민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괜찮아. 작은아버지가 있어. 민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희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나랑 같이 살 거야. 형이 못 해준 것들 내가 다 해줄게. 왜요? 저희 처음 본 사람들인데. 민재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너희는 형이 남긴 아이들이야. 내 조카들이고 그걸로 충분해. 민서는 작은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와 닮은 눈빛이었지요. 따뜻했습니다. 민서는 처음으로 긴장을 풀었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요. 다음 날 아침 민재의 집. 아이들은 난생 처음 보는 저택에서 눈을 떴습니다. 너무 큰 침대, 따뜻한 이불, 믿기지 않았지요. 민서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넓은 정원이 보였지요. 여기가 정말 우리 있어도 되는 곳일까? 아침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커다란 식탁에 따뜻한 음식이 가득했지요. 오남매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민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 이제 굶을 일 없어.
지우가 밥을 한 숟가락 뜨더니 눈을 반짝였습니다. 맛있어. 아이들이 조금씩 긴장을 풀고 식사를 시작했지요. 식사 후 민재가 민서를 따로 불렀습니다. 서재로 안내했지요. 앉아. 민서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재는 책장에서 낡은 액자를 꺼냈지요. 사진 속에는 4명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형제야. 맨 왼쪽이 큰형, 그 옆이 둘째 형, 여기가 너희 아버지, 그리고 막내가 나. 민서가 사진 속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젊고 환한 얼굴이었지요. 아빠, 이렇게 웃으셨구나. 형은 원래 밝은 사람이었어. 그런데 민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우리 집안이 형을 바꿨어. 민재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지요. 우리 아버지는 한별그룹 창업주였어. 큰형과 둘째 형은 어릴 때부터 후계자 자리를 놓고 싸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 그래서 아빠가 그래. 형은 그 모습이 싫었어. 가족이 서로 칼을 겨누는 게 견딜 수 없었던 거야. 민재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20년 전 형이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어. 너희 엄마지. 근데 아버지가 반대했어. 재벌가끼리 결혼해야 한다고. 그래서 아빠가 집을 나가신 거예요? 응. 형은 선택했어. 권력과 돈보다 사랑을 택한 거야. 민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떠나던 날 밤 형이 나한테만 작별 인사했어. 이 시계를 주면서 말했지. 민재야, 형은 다른 삶을 살고 싶어. 미안하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응. 형은 완벽하게 사라졌어. 이름도 바꾸지 않고 그냥 호적만 정리하고. 나는 20년 동안 찾았는데. 민재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결국 너희를 만날 때까지 못 찾았어. 형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도 몰랐고. 민서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재벌가를 떠났는지 이제 이해가 됐지요. 작은아버지. 응? 아빠는요, 후회 안 하셨을 것 같아요. 민재가 민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는 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있어서 행복하다고.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 그 말 들으니 조금 위로가 돼.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남매는 새로운 삶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민서와 민주는 학교에 복학했고 서연이는 새 학교에서 친구를 사귀었지요. 하준이는 밝은 표정을 되찾았고 지우는 건강하게 뛰어다녔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민재가 차를 몰고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조수석에는 민서가 앉아 있었지요. 작은아버지, 어디 가는 거예요? 곧 알게 될 거야. 차가 멈춘 곳은 경기도의 작은 빌라 앞이었습니다. 민서가 알아봤지요. 여기, 우리가 살던 집. 민재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민서도 따라 내렸지요. 현관 앞에 박순자가 서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지요. 민재 옆에 정장 입은 남자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박순자 씨 아동유기죄로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그리고 보험금 전액 환수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박순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민재가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당신이 아이들한테 한 번이라도 봐줬습니까? 한겨울에 길거리로 내쫓았잖아요. 그건 법대로 하겠습니다. 민재가 돌아섰습니다. 민서도 뒤따랐지요. 차 안에서 민서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원하세요? 민재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이제 정말 끝났구나 싶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재가 말했습니다. 민서야, 너 하고 싶은 거 있니? 저요? 응. 검정고시 준비하고 싶다거나 뭐든. 민서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공부 계속하고 싶어요.
동생들한테 떳떳한 언니가 되고 싶어요. 민재가 웃었습니다. 그래, 뭐든 해. 작은아버지가 다 지원해 줄게. 석 달 후, 민서는 검정고시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교재를 펼쳤지요. 창밖에서 동생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의 웃음소리, 하준이의 장난치는 소리. 민서가 처음으로 편안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버지 사진이 놓여 있었지요. 아빠, 나 이제 괜찮아. 동생들도 다 잘 지내. 걱정 마. 1년 후, 커다란 거실에서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민재 부부와 오남매 모두 함께였지요. 사진사가 말했습니다. 자, 웃으세요. 지우가 활짝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김치, 찰칵. 사진 속 민서의 얼굴에는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없었습니다. 19살 소녀의 밝은 미소만 있었지요. 민재가 사진을 받아들고 액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재 책장에 놓았지요. 옆에는 20년 전 내 형제 사진이 있었습니다. 형 봐. 아이들 다 잘 크고 있어. 형이 바랐던 따뜻한 가정. 내가 만들어줬어. 민재가 형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편히 쉬어. 형? 한겨울밤 길거리를 떠돌던 5남매. 아버지가 남긴 명함 한 장이 그들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가족은 결국 가족이었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진심은 통하는 법이니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아버지가 남긴 명함 한 장이 5남매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가족의 진심은 시간과 거리를 넘어 결국 통한다는 것.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도 따뜻하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야기 복다리는 오늘도 당신의 삶을 온전히 응원합니다.